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1000개의 작은 주먹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대문 앞 차가운 시멘트 계단에 웅크린 채 볼에 남은 따가움을 느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번 소설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결국은 희망과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정폭력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려는 모녀의 사랑, 그리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과정을 그려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동네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도지는 그때는 달랐어요. 매일 아메리카노를 사러 가는 저에게 환한 미소로 인사하고 라떼 위에 하트까지 그려주던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집, 좋은 차를 선물해주고 싶어요. 도진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부모님도 없이 혼자 살아온 외로움, 그리고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절실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갑작스러운 프러포즈. 나랑 결혼해줄래? 너 같은 사람은 다시 없을 거야. 너와 함께라면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빠른 결정이었지만 도진의 외로움이 제게도 전해졌어요. 저 역시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면 일은 그만둬. 친구들과도 거리를 두자. 가족이 우선이잖아. 하나씩 하나씩 제 세상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왜 요리를 이렇게 못해? 내가 힘들게 일하고 와서 이런 밥을 먹어야 해? 처음으로 도진이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알아? 나 같은 남자를 만난 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지만 도진의 스트레스라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소미를 임신했을 때는 정말 기뻐했어요. 우리 아이는 나처럼 살면 안 돼. 정말 행복하게 키워야지. 그때 도진의 눈에는 눈물까지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도진이 좋은 아빠가 될 거라고, 우리 가족은 행복할 거라고.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순간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돌아보니 소미가 서 있었어요. 7살 딸아이의 작은 발가락이 빗물에 젖어 있었고 파자마 바지는 무릎까지 걷어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인형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제 옆에 앉았어요. 왜 여기 있어? 감기 걸려. 소미의 목소리에는 7살 아이가 가져서는 안 될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소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봤습니다. 아이는 알고 있었어요. 제 왼쪽 볼에 남은 붉은 손자국을, 그 안에 숨겨진 모든 아픔을. 아무 말 없이 소미는 제 무릎에 얼굴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제 뺨을 살짝 어루만졌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가 또 그런 거야? 소미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그 한마디가 천둥보다 크게 울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제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어요. 욕설과 고함 소리,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벽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들.
그리고 결국 제 얼굴에 남겨지는 빨간 손바닥 자국들. 소미는 그 모든 순간을 문틈 너머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소미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그냥 힘든 거야. 일이 많아서 그래. 우리 소미는 그런 거 모른 척 해주자. 알겠지?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이 순수한 영혼만은 이런 어둠 속으로 끌어들일 수 없었어요. 소미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 속에는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아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엄마를 지키겠다는 무언의 약속처럼 말이죠. 그날 밤 늦게 현관문이 열렸어요. 술 냄새가 도진보다 먼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 소리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집안의 평온함을 산산조각 냈어요. 애는 밥 먹었냐? 도진의 첫 마디였습니다.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확인하고 통제하려는 차가운 질문이었습니다. 솜이 잠들었어요. 저녁도 다 먹였고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 끝에 묻어있는 간청을 도지는 비웃듯 흘겨봤어요.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짝! 공기가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뺨에 화끈한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몸이 휘청거리며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날 가르쳐? 내가 감히 나한테 명령해?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제가 가장 먼저 본 것은 소미 방 문이었어요. 닫힌 문 너머에서 아이가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을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느끼는 육체적 고통보다 아이가 느낄 공포가 더 견딜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화장대 앞에서 컨실러로 멍자국을 가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때 도진이 뒤에서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미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제 어깨가 굳었어요. 아빠가 엄마를 때렸다는 거 절대 말하지 마. 그냥 엄마를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해. 거울 속에서 도진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위협과 경고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도 그 애 알 필요 없어. 이건 어른들 일이야. 애한테서는 감춰. 내 말대로 해야 넌 평안할 수 있어. 평안? 이것이 평안이라고?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저항할수록 그 화살이 소미에게 향할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날 밤 소미가 잠에서 깨어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엄마만 미워해?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혼내면 되잖아. 왜 엄마만 아프게 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 때문에 엄마가 대신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소미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소미야, 엄마는 괜찮아. 정말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꼭 지켜내고 싶었습니다. 소미는 제 품에서 작게 중얼거렸어요. 엄마, 내가 커서 엄마 지켜줄게. 아무도 엄마 아프게 못하게 할 거야.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가슴을 가득 채웠어요. 이 아이만은 절대로 이런 어른이 되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작은 영혼의 삶에는 이런 지옥을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 다짐이 언젠가는 제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약속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소미의 작은 손이 제 등을 토닥이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어둠도 이 사랑의 빛을 꺾을 수 없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소미는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의 엄마는 왜 얼굴에 까만 것들이 없을까? 왜 우리 엄마만 얼굴에 까만 게 있을까?
그리고 왜 엄마는 아빠가 집에 오면 목소리가 작아질까? 아이는 작은 발걸음으로 집 앞 골목길을 걸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어제 밤에도 무서운 소리들이 들렸어요. 뭔가 깨지는 소리와 엄마의 작은 신음소리, 그리고 아빠의 큰 목소리. 소미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그 소리들은 벽을 뚫고 들어와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엄마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화장이 더 진했고 긴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소미는 가방을 던지고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엄마가 돌아서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소미는 느낄 수 있었어요. 엄마의 눈가에 어제 없던 까만 색이 살짝 보였고 화장으로 가려도 완전히 숨겨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우리 소미 왔구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엄마, 얼굴 왜 그래요? 순간 엄마의 손이 멈췄습니다.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엄마는 황급히 거울을 보더니 화장품을 더 발라댔습니다. 뭐가? 엄마 얼굴이 어때서? 여기요, 까만색이에요. 소미가 손가락으로 엄마의 눈가를 가리키자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왜 이렇게 놀라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아, 그냥 엄마가 어제 문에 부딪혔어. 어둠 속에서 화장실 가다가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소미는 알 수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아빠가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려도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걸 소미는 느꼈어요. 엄마의 어깨가 움츠러들고 숨소리도 작아졌습니다. 소미야, 아빠한테 인사해. 안녕하세요, 아빠. 도지는 소미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소미는 이상했습니다. 낮에는 이렇게 다정한 아빠인데 밤만 되면 왜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걸까요?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그림 그렸어요. 가족 그림. 소미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에는 3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 얼굴에는 까만 점들이 여러 개 그려져 있었고 아빠는 다른 2사람과 멀리 떨어져 그려져 있었습니다. 도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얼굴에 왜 이런 걸 그렸어? 소미는 당황했습니다. 그냥 본대로 그린 것뿐인데 왜 아빠가 화를 내는지 몰랐어요. 엄마 얼굴에 까만 게 있어서요. 그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소미는 보았어요. 아빠의 눈빛도 차가워졌습니다. 소미야,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떨리고 있었어요. 왜요? 저녁 안 먹어도 돼요? 나중에 가져다 줄게. 지금은 방에서 숙제해. 소미는 어리둥절했지만 엄마의 말을 따랐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면서 뒤돌아보니 아빠가 엄마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 표정이 너무 무서워서 소미는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 밖에서 또 그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빠의 큰 목소리, 엄마의 작은 울음소리, 그리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소미는 베개를 머리에 대고 귀를 막았습니다. 엄마는 괜찮다고 했는데 아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괜찮다고 했는데 왜 매일 밤 이런 소리가 날까요? 왜 엄마 얼굴에는 자꾸 까만 것들이 생길까요? 왜 아빠는 낮과 밤이 다른 사람일까요? 소미는 이불 속에서 작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언젠가는 커서 엄마를 지켜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 무서운 소리들로부터, 이 슬픈 눈물들로부터. 그날 밤 늦게 엄마가 소미 방에 들어왔습니다. 눈가가 더 부어 있었고 입술이 조금 찢어져 있었어요.
소미야, 자는 거야? 안 자고 있어요. 엄마가 침대 옆에 앉으며 소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저녁도 못 먹였네. 괜찮아요. 근데 엄마, 정말 문에 부딪힌 거예요? 엄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엄마가 조심성이 없어서. 소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를 재우고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시계 바늘이 12시를 넘겼고 남편은 또 연락도 없이 외박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익숙지 않은 서울공이 번호가 떠 있는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 밤중에 서울 번호? 다음 날 아침 그 번호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한도진 씨 배우자 되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전화 속 목소리는 젊은 여성이었지만 단호하고 예의 바른 말투였습니다. 저희는 청해홀딩스 회장실 비서실입니다. 오 회장님께서 잠시 연락을 원하셔서요. 회장님이요? 예. 개인적인 사안이라 한번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순간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청해홀딩스. 뉴스에서만 듣던 이름이었습니다. 유통, 병원, 건설까지 국내 대기업 중 하나. 그런데 왜 그 회장이 이 가난하고 초라한 우리 집에 관심을 갖는 거지? 도지는 다음 날 밤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코트는 걸레처럼 질질 끌려 있었고 손에는 어김없이 술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디 다녀왔어요? 그냥 오늘 낮에 전화 왔어요. 청해홀딩스에서 오 회장이라는 분이. 그 말이 끝나기 전 도지는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을 식탁 위에 내리쳤습니다. 쾅! 병이 깨지진 않았지만 유리컵 하나가 박살나며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딴 전화 받지 마. 끊어. 다시 전화 오면 내가 직접 갈 거야. 당신 대체 누구예요? 그 순간 도진의 얼굴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다시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 여자, 그 사람, 나 버린 여자야. 날 내버린 인간. 뭐라고요? 그게 다야. 더 이상은 묻지 마. 너도 그 여자한테 휘둘리면 나도 널 못 지켜. 그날 밤 도지는 아무 말 없이 소미방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그는 작은 아이의 자는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성이 조용히 저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청해홀딩스 오 회장님을 대신해 인사드립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방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우리 집 문 앞에 단정한 정장을 입은 70대 중후반의 노부인이 조용히 섰습니다. 하얀 진주 귀걸이와 회색빛 상에 단정한 눈썹. 그 눈에는 오래 묵은 죄의식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분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말했습니다. 한도진, 그 아이 제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은 조용히 내 앞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 회장이라는 거창한 이름보다도 그분의 눈에 맺힌 눈물이 더 먼저 나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그 눈물 속에는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여온 후회와 죄책감이 투명하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한도진 그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치 오랫동안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비밀의 봉인을 처음으로 뜯는 것처럼 조심스럽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버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 귀를 의심했어요. 이 거대한 재벌 회장이 내 남편을 낳았다고? 그 폭력적이고 알 수 없는 분노에 늘 사로잡혀 있는 남자를 정말로 도진의 친어머니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4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과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당시 저는 집안의 뜻에 따라 정략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정해주신 상대와 결혼해서 집안의 사업을 키워나가야 하는 그런 운명이었죠. 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찻잔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찻잔을 잡은 손이 하얗게 될 정도로 힘을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무렵 저희 집 운전기사로 일하던 한 남자와 돌이킬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사랑이었구나. 그분의 다음 말이 내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진짜 사랑이었어요. 그 사람은 가난했지만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었고 저 역시 그분을 마음 깊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런 감정 따위는 우리 집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아버지는 제 손목을 거칠게 잡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없애든지 내가 이 집에서 나가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라. 45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공포가 생생히 남아있는 듯 했어요. 저는 너무 어렸고 겁이 많았어요. 집안을 등지고 혼자 살아갈 용기도 없었고 그렇다고 아이를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결국 저는 그 아이를 몰래 낳았어요. 병원에서도 가족관계 증명서를 남기지 않았고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맡긴 채로 저는 떠났습니다. 그 순간 도진의 얼굴이 내 눈앞에 스쳐 지나갔어요. 항상 이유 없이 분노하고 누군가를 불신하며 살아가는 그 남자. 그리고 예전에 도진이 내게 했던 말이 갑자기 기억났습니다.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마. 그 눈빛이 나를 버렸던 그 여자 눈빛 같으니까.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도진은 평생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 아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 회장은 고개를 떨구며 내 대답을 기다렸어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계속 두들겨 맞으며 자랐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도진을 때렸고 특히 엄마가 누구인지 묻기만 해도 더욱 심하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하더군요. 아니, 오 회장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사랑이라는 것을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받은 상처입니다. 차분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도진의 폭력을 용서하라는 건 아니었지만 그의 아픔의 근원을 알게 되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습니다. 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45년 동안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도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제가 그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야 해요. 술도 끊어야 하고, 분노 조절도 배워야 하죠. 치료비는 제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서.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내가 말을 끊었습니다. 도진이 진짜로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자신을 버린 어머니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이에요. 오 회장의 눈에 새로운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그동안 소미와 저에게 준 상처는 어떻게 할 건가요? 우리도 피해자라는 걸 잊으면 안 되죠. 당연히 당신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도진이가 치료받는 동안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셔야 해요. 그분이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소미에게도 심리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나중에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소미를 지키려고 했던 노력들이 과연 충분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소미만큼은 정말 행복하게 키우고 싶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 회장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도진이가 진짜로 변할 때까지는 절대 아이 앞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도진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디선가 혼자 술을 마시며 과거를 떠올리고 있을 거예요. 45년 만에 어머니와 마주친 충격이 얼마나 클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미가 잠든 후 나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도진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답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는 생긴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오 회장에게서 조심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떨리고 있었어요. 혹시 아이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제 손녀를.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소미를 그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오 회장의 눈빛을 떠올려 보니 그분이 45년 전 도진을 버렸을 때와 똑같은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소미야, 오늘 엄마랑 나들이 좀 가자. 어디 가요? 좋은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소미를 보고 싶어 하신대. 소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내 손을 꼭 잡으며 밝게 대답했어요. 응, 나 착한 애니까 예쁘게 인사할게요. 오 회장이 기다리고 계신 곳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고급 호텔 로비 카페였습니다. 그분은 하얀 모직 코트를 우아하게 걸치고 계셨고 손에는 소미를 위해 준비하신 듯한 작은 토끼 인형을 조심스럽게 들고 계셨어요. 안녕, 소미야. 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5년 만에 처음 보는 자신의 손녀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미예요. 올해 7살이에요. 소미는 활짝 웃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오 회장의 손이 소미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그분의 눈가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아빠를 많이 닮았네. 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며 소미에게 토끼 인형을 건네주셨습니다. 와, 너무 예뻐요. 감사해요, 할머니. 소미의 순수한 웃음을 보는 순간 오 회장의 어깨가 조용히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한 시간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도진이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돌아온 것도 이상했지만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는 듯한 날카로운 기운이 흘렸어요. 오늘 오 회장 만났지? 현관문을 닫자마자 바로 물어봤습니다. 응. 그리고 소미도 데려갔겠지? 도진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그 아이에게 늘 했던 말 기억해요? 절대 아이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미도 모든 것을 느끼고 있어요. 당신의 눈빛 하나, 말투 하나까지도 말이에요. 도진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그 여자가 너를 어떻게 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딸만은 내가 지킬 거야. 지켜요? 당신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쌓였던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보호가 정확히 뭔지 알고 있어요?
폭력과 공포로 아이를 숨죽이게 만드는 것. 그게 당신이 말하는 보호예요? 입 닥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도진의 손이 나를 향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가 먼저 그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았어요. 우리 아이, 우리 소미는 내 딸이에요. 소미는 복수의 도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이제는 못 참아요. 그 더러운 손으로 우리 딸까지 해치지는 마세요. 도진은 내가 자신의 손목을 잡은 것에 놀란 듯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힘없이 손을 내렸어요. 그날 밤 나는 소미와 나란히 누워서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미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를 살리는 길은 이 지옥 같은 집을 떠나는 것이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소미를 위해서.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도진이 늘 내게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야.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딸의 따뜻한 숨결이 내 손등 위로 내려앉을 때마다 그 두려움은 서서히 용기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오 회장에게서 작은 봉투 하나가 전달되었습니다. 보내는 사람란에는 단지 오말이라는 이름만 적혀 있었어요. 이것은 제 사죄의 마음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있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상당한 금액이 적힌 수표 한 장과 함께 한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친자 확인서였어요. 이것이 제가 정말로 도진의 어머니라는 법적 증거입니다. 그 서류를 손에 쥐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내 손 안에 있었어요.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과 소미가 원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오세요. 제가 45년 전에 제 아들에게 해줄 수 없었던 사랑을 이제라도 제 손녀에게는 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진실을 붙잡은 것은 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선택해야 할 차례였어요. 창문 너머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소미의 평온한 잠든 얼굴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진짜 삶이. 오 회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친자 확인서와 수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 서류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어요.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이자 소미에게 새로운 미래를 선물할 수 있는 희망이었습니다. 소미와 함께 떠나자. 이 집에서, 이 끔찍한 삶에서. 마음속으로 다짐하니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 깊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소미를 재우고 나서 조용히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 짐을 쌌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갈 수는 없었어요. 아이 옷 몇 벌과 내 옷 약간, 그리고 소미가 가장 아끼는 토끼 인형과 잠자리에서 늘 읽어달라고 하는 아기 돼지 삼형제. 그것만으로도 가방은 충분히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가슴 한가운데 깊숙이 숨겨두었던 서류 봉투를 마지막으로 챙겼어요. 오 회장이 건네주신 친자 확인서와 함께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주신 또 다른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도진 씨가 딸을 가로막거나 당신을 위협한다면 이 서류들을 경찰에 제출하세요. 오 회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며 건네주신 것은 도진의 과거 폭행 전과 기록이 포함된 문건들이었어요.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조사해 두셨던 것입니다. 지금 떠나야 해. 지금이 아니면 더 늦어질 거야. 속으로 되뇌며 가방을 들었어요. 소미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도진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현관문에 손을 올리는 순간 뒤에서 낮고 끈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 가려고 그래? 깜짝 놀라 돌아보니 도진이 어둠 속 거실 한 구석에서 담배를 피우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제 돌아왔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집에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의심과 확신이 동시에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밤늦게 무슨 짐이야? 여행이라도 가려고. 도진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솜이 데리고 친정에 잠깐 다녀오려고 해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도진은 천천히 내게 다가오더니 내 손에서 여행 가방을 거칠게 빼앗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들어있던 옷가지들이 흩어졌어요. 도망치려는 거지? 내 딸을 데리고 말이야. 소미는 당신의 복수 수단이 아니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가장 아픈 곳을 찔린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너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야. 도진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동시에 깊은 상처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불행을 딸에게까지 씌우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정말 모르세요? 그 아이는 내가 유일하게 가진 거야. 도진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소미가 자고 있는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잠들어 있던 소미를 깨웠습니다. 소미야, 아빠랑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 아이는 갑자기 깨어나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눈을 뜨더니 겁에 질린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어디 가는 거예요? 아이의 불안한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괜찮아, 소미야. 엄마랑 잠깐 다른 곳에서 쉬러 가는 거야. 최대한 차분하게 소미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 쪽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띠리릭.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오 회장이 조용히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도진아. 오 회장의 목소리는 낮지만 권위가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도진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45년 만에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 앞에서 도진은 완전히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그 아이는 내 손녀야. 오 회장의 말씀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너의 증오심과 복수심에 이용하지 마라. 도진은 입을 벌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엄마, 그의 목소리는 마치 7살 아이의 것처럼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멈춰라. 오 회장이 천천히 도진에게 다가갔어요. 엄마가 잘못했다. 너를 버린 것, 45년 동안 내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죄, 그 모든 것을 죽을 때까지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까. 그 순간 도진은 마치 모든 힘이 빠진 것처럼 조용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의 얼굴에서는 분노가 사라지고 대신 깊은 절망과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 같은 인간은 처음부터 사랑받을 자격도 없었던 거네요. 도진의 목소리는 작고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상처받은 아이가 중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 회장은 그런 도진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모든 아이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너도 마찬가지야. 다만 너무 늦었을 뿐이지. 그날 새벽 나는 소미를 품에 안고 조용히 집 문을 나섰습니다. 바깥은 캄캄했고 앞으로의 길이 어떻게 될지 막막했지만 그날 처음으로 내 마음은 조용하면서도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희망을 품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소미가 내 품에서 작게 중얼거렸어요. 엄마, 이제 우리 어디 가요? 아름다운 곳으로 가는 거야, 소미야. 엄마랑 소미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곳으로. 차 안에서 뒤를 돌아보니 우리가 살았던 집의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도진과 오 회장이 45년 만에 나누는 첫 대화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그들의 상처도 언젠가는 치유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와 소미의 상처는 우리가 직접 치유해 나갈 차례였어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저앉은 그날 밤, 나는 소미를 조용히 품에 안고 오 회장이 미리 마련해 주신 숙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작은 집이었어요. 2층 단독주택으로 아담하지만 따뜻한 느낌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마치 동화책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포근한 집이었어요. 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소미가 새로운 집 침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하얀 커튼을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고 정원의 나무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도진의 고함 소리나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소리였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소미가 눈을 비비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환경이지만 아이는 생각보다 침착해 보였어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잠깐 지낼 거야. 아빠랑은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해. 소미 옆에 앉아서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지만 소미는 이미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내 옆으로 다가와서 나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팔이 내 허리를 감쌀 때 그 따뜻함이 마음 깊숙이 전해져 왔어요. 이제 안 무서워요. 엄마, 소미가 내 품에서 속삭인 그 한마디에 나는 결국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안도의 눈물이었는지, 아니면 지난 시간에 대한 슬픔의 눈물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아마도 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소미의 작은 손이 내 볼에 흐르는 눈물을 살며시 닦아주었어요. 이제 우리 둘이니까 괜찮아요. 엄마랑 나 같이 있으니까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7살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성숙하고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오 회장과 함께 관할 경찰서를 찾았어요. 그동안 혼자 끙끙 앓으며 숨겨왔던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도진에게 맞았을 때마다 몰래 촬영해둔 멍 자국 사진들,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받았던 진단서들, 그리고 몇 번에 걸쳐 녹음해둔 도진의 폭언과 위협 음성 파일들까지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이 모든 자료들을 제출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어요. 담당 형사에게 차곡차곡 쌓인 서류들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막상 그 순간이 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담당 형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한 증거 자료네요. 이제 더 이상 당신이 숨어 지낼 이유가 없습니다. 형사의 말을 들으니 비로소 현실감이 들었어요. 마침내 진실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오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소미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소미와 함께 새 집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 골목길을 걸으며 아이는 신기한 듯 이곳저곳을 둘러봤어요. 엄마, 여기 공원도 있네요. 그네도 있고 미끄럼틀도 있어요. 소미가 작은 놀이터를 발견하고는 즐거워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이의 밝은 모습이었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유치원에 다니게 될 거야.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을 거고. 정말요? 새 친구들이랑 같이 놀 수 있어요? 소미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동안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 때문에 또래 아이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마음껏 아이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미가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로움을 느꼈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러가는 것을 보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일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소미와 나란히 누워서 아기 돼지 삼형제를 읽어주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순간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말로 아이를 속일 수는 없었어요. 아빠는 잠시 다른 곳에 있어야 해. 아빠가 잘못한 일들을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해. 그럼 우리는 계속 여기서 살아요? 응, 우리 둘이서 새로운 집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소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엄마랑 같이 있으면 어디든 좋아요. 아이의 순수한 대답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 이제 매일 밤 이렇게 책 읽고, 낮에는 공원에서 놀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 먹자. 와, 정말요? 소미가 환하게 웃으며 내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날 밤 소미가 깊이 잠든 후 나는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로소 진짜 자유를 얻은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분노와 폭력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고 소미도 공포 속에서 지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문득 소미의 말이 떠올랐어요. 이제 안 무서워요. 엄마, 그 말을 되뇌이며 나 역시 속삭였습니다. 나도 이제 안 무서워, 소미야. 우리 함께라면. 달빛이 새 집의 거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이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도진이 무슨 일을 저질렀나 하는 불안감이 먼저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도진 씨 부인이시죠?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담당 형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의외라는 느낌이 섞여 있었어요. 남편분이 어제 저녁에 자진 출두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진이 자진 출두했다고? 그 사람다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도진이라면 끝까지 부인하고 변명하며 버텼을 텐데.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술을 마쳤으며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정말 자진 출두를 했다고 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따님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각서도 작성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속을 휘몰아쳤습니다.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허전함,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도진의 행동에 대한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이 더 지난 후 우편함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보내는 사람 이름을 보니 한도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봉투를 열기가 쉽지 않았어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자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편지가 나왔습니다. 도진의 글씨체는 평소에도 깔끔하지 않았지만 이번 편지의 글씨는 특히 더 흔들리고 거칠었어요.
마치 깊은 고민과 후회 속에서 힘겹게 쓴 것 같았습니다. 은주야,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직접 만든 지옥 같은 상황 안에 너와 소미를 가둬놓고 고통스럽게 했다는 걸 말이야. 편지를 읽어가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분노나 슬픔이 아니라 복잡하고 착잡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도 너도 그리고 소미도 모두 내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들이었는데 나는 그 모든 것을 내 복수심과 증오의 도구로 이용했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고 있어. 엄마와 이야기하면서 알았어. 내가 평생 원망했던 그 버림이 사실은 사랑이었다는 걸. 엄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던 거였어. 하지만 나는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소미에게 전해줘. 아빠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아빠에게는 가장 큰 속죄가 될 거라고. 사랑한다. 진심으로.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의 나의 삶을 그토록 힘들게 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정말 도진이 쓴 편지인지 의심스럽기도 했고 너무 늦은 후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위안을 느꼈어요. 소미는 여전히 가끔 아빠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울면서 보채지는 않았어요. 아이 나름대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집에 안 와요? 어느 날 저녁, 소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지금 잘못한 일이 있어서 그것을 반성하고 있어. 그래서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단다. 최대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했어요. 소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럼 다음에 아빠를 보게 되면 나는 괜찮다고 말해줄래요. 아빠가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요. 그 한마디를 들으니 가슴이 저려왔어요. 7살밖에 안 된 이 작은 아이가 겪어야 했던 고통의 깊이를 그 말 한마디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소미야, 넌 정말 착한 아이구나. 하지만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야. 이제 우리는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소미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어요. 며칠 후 오 회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진의 재판과 관련해서 필요한 절차들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모든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직접 나서실 필요는 없도록 하겠어요. 오 회장의 배려 덕분에 복잡한 법적 절차들을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도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소미는 새로운 유치원에 잘 적응했고 친구들도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밝은 웃음소리를 오랜만에 들을 수 있었어요.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리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제일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 소미가 그림을 참 잘 그리지. 이런 소소한 일상의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집안의 무거운 분위기 때문에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조차 어려웠는데 이제는 소미와 마음껏 웃고 떠들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소미가 잠든 후 나는 도진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여러 번 읽어도 그의 변화가 진짜인지 확신하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적어도 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고요한 밤거리가 보였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문 밖의 발걸음 소리에 놀라거나 열쇠 소리에
온몸이 긴장할 필요가 없었어요.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언젠가 소미가 자라서 아빠에 대해 궁금해할 때 그때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쉽지 않은 날들이 있겠지만 소미와 함께라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몇 달이 흘렸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우리의 삶도 조금씩 변화해 갔어요. 소미는 인근 초등학교로 전학을 했고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아이들과 잘 어울리며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돌아와도 조용히 구석에 앉아서 눈치를 보던 아이였는데 요즘 소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신나게 수다를 늘어놓아요. 그 변화가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엄마, 나 오늘 미술 시간에 정말 예쁜 그림 그렸어요. 보여줄까요? 소미가 가방에서 꺼낸 그림을 보니 알록달록한 색깔로 그려진 꽃밭과 그 위를 나는 나비 그리고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엄마와 아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밝고 환한 색감이 아이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우리 소미가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는지 몰랐네. 선생님도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반 지민이가 다음 주 생일이라서 저를 파티에 초대했어요. 소미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며 또래 아이답게 지낼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나 역시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지역 여성 상담소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상담소장님은 내가 직접 경험한 아픔이 오히려 다른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상담소에는 나처럼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도움을 요청하러 오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 경험을 통해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보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상담을 받으러 온 한 여성에게 내가 건넨 말이었어요. 그분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살아나는 것을 보며 나 역시 조금씩 치유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완전히 평온한 날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가끔 밤이 깊어지면 도진의 그림자가 문득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분노에 찬 표정, 그리고 그때의 공포스러웠던 순간들이 악몽처럼 찾아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그런 기억들이 내 현재의 삶을 흔들지는 않았어요. 소미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현실이 그 어떤 어두운 기억보다도 더 강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나는 상담소에서 늦게 돌아왔습니다. 힘든 상담이 있었던 날이라 조금 지쳐 있었는데 집에 들어서자 소미가 뭔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잠깐만요. 눈 감고 계세요. 소미가 신비스러운 표정으로 말하더니 어디선가 작은 카드를 가져왔습니다. 직접 만든 것 같은 조그만 카드였는데 색연필로 예쁘게 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이거 엄마 주려고 만들었어요. 카드를 열어보니 소미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엄마,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왜냐하면 엄마가 웃을 때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거든요. 엄마랑 함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그 짧은 글귀를 읽는 순간 나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동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소미야, 고마워.
엄마도 우리 소미랑 함께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그날 밤 소미를 재우고 나서 나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문득 도진의 마지막 편지가 생각났어요. 그가 우리의 행복을 빌어준다고 했던 그 말들이.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이제는 미움보다는 연민이 더 컸습니다. 그도 결국 상처받은 아이였을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것은 과거의 일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였습니다. 소미와 내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들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소미가 학교에 가기 전에 나에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는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다가 올게요. 활짝 웃으며 현관문을 나서는 소미를 바라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자. 우리 둘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숨을 필요가 없는 진짜 우리만의 삶이었습니다. 몇 개월 후 상담소에서 주최하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며 나 역시 더욱 단단해져 가는 것을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미가 다니는 학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침 학교 시간이어서 아이들이 웃으며 나오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소미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엄마! 나를 발견한 소미가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고는 달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급식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레가 나왔어요. 소미의 신나는 이야기를 들으며 집으로 걸어가는 길 나는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그날 밤 소미를 재운 후 나는 일기장을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둘이 행복할 거야.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잃지 않았던 모든 분들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던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사랑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지키고 보듬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소미와 은주처럼 모든 가정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더라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당신의 용기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둘이 행복할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